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레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척뒤척하면서 참 행복하다. 그런데 많이 떨렸어요. 떨리고 긴장도 되고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됐지만 이제 따뜻한 눈빛으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보내주시면 또 제가 용기를 얻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교구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장년월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교구를 신방하면서 교육자들을 정말 가장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를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겸손하고 성숙하게 교회와 교육자들을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늘 환한 미소로 한껏 반겨주시고 또 따뜻하게 손을 또 잡아주시고 또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숱한 은혜의 고백들을 많이 들려주시는데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제가 신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제 사역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는 보기 힘든 이제 그런 정성스러운 섬김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특심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깊은 섬김과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고 그리고 곳곳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 몸 아끼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시니어 세대에 또 신실한 믿음의 행보가 있어서 또 분당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됐고 또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기도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서 말없이 흘려보내주신 사랑이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표현해드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 시니어 성도님들을 닮은 꼭 닮은 시를 한 편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제가 이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대추 한 알이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인데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있어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시를 보는데 읽는데 딱 우리 그 시니어 성도님들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알의 대추가 열리기까지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그리고 땡볕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아온 기나긴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붉게 익은 대추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오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꼭 닮은 그런 시인 것 같아서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었는데요. 끝도 없을 것 같은 아픔과 슬픔도 있었고 그동안 또 살다 보니까 또 생각지 못했던 기쁨과 보람도 있어서 이렇게 연글고 연글어서 아마 붉은 대추 한 알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가을의 나무를 닮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늦가을의 그 고즈넉한 분위기 이것은 인생을 지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 의해서는 볼 수 없는 그들은 삶이 너무 푸르러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세상이 보이고 시야가 조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해하기도 시작하지요. 인생의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숙함이라고 하는 날실과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시실이 지어낸 시니어의 아름다움은 그래서 그 어느 세대보다 더 풍성하고 값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니어 세대는 어떻게 보면 60, 70년대 가장 가난하고 힘겹던 시절 경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성실과 인내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자신보다 국가 그리고 사회, 가족 이렇게 좀 더 큰 걱정을 하시면서 살아오던 세대셨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지 그렇게 인생을 즐길 겨를도 없이 떠밀려 오듯이 살아오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지만 막상 가슴을 터놓고 속 시원히 심정을 통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때론 외로운 세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니어 세대는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소통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관계에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또 배우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도 관계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관계라는 그 삶의 텃밭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통,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씨가 좀 소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트일소의 통할통, 그래서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또는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또 마음의 온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카드예요.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들으셨죠, 그죠? 듣기도 했고 많이 쓰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을 텐데 누구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하니 공감이라는 말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오해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이 좀 어렵겠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 상대방의 감정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적절하고 알맞게 지각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알맞게 이해를 해서 그것에 반응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타인의 심리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서 있는데 저 사람과 나는 각각 다른 개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느끼고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이 풍부하다, 감정이 풍부한 것을 공감을 잘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풍부한 것이 공감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잘 표현하고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 과정이지요. 그래서 감정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느낌과 함께 동조하는 것과 함께 이성적으로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감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인생을 보고자 하는 따뜻하고 진실한 인격적인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순장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순원 중에 조금 까칠한 순원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만나시죠.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사람을 좀 위축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쫄잖아요. 그러면 그죠? 긴장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오해도 내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순원이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렸는데도 매사 뭐 얘기를 하면 항상 비판을 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협조를 안 하는 느낌으로 항상 이게 약간 태클을 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순원이 있었습니다. 좀 참 힘들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 순원을 볼 때마다 이제 순장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표시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눔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 순원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별로 자기 얘기 안 했었거든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좀 편해졌는지 자기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그 형제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언니 오빠들 틈에서 자랐어요. 막내였는데 수재 같은 오빠도 언니도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니까 부모님들의 기쁨이 됐죠. 그런데 자기는 그 언니와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워낙 언니 오빠가 뛰어나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형제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은 게 아니라 지적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너는 왜 그러니? 응? 언니는 이런데 오빠는 이런데.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겼겠죠. 나는 참 못하는구나, 나는 형편없어,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좀 어필하고 싶은데 뭔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강하게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투가 세진 거예요. 말투도 세지고 조금 튀고 도드라져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에게 좀 돋보이고 싶었고, 형제들 틈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그렇게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순원이. 그러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지기도 하고 이제 마음에 그동안 눌렸던 감정들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순원들이 들으면서 울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 받았던 부모의 비난의 메시지, 이제 이것이 자기 자신 안에 내면에 쌓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른이 돼서 그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부정적인 어투로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죠. 그러니 그 사람을 누가 가지고 가겠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순장이 참 부족해서 그 순원 사랑하지 못하는 거래. 굉장히 자책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그 순원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정상이었구나 안심이 되면서 그것과 함께 그 순원이 애틋하고 긍휼하게 보이고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 순원이 이전에 겉만 봤을 때는 공감하기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삶을 이해하고 나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인식의 기반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들어서 그랬구나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삶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수긍이 가죠. 그러고 나면 내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으로 잠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그 외로움과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 순원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밉지도 않고 원망스럽지도 않고 너무 그 마음을 표현해 준 게 고맙고 애틋해서 그 어떤 순원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눌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가 공감과 동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감과 동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저랬을까. 감정이 동하죠. 가슴이 막 이렇게 뭉클해지고 감정이 동합니다. 우린 그런데 그 상태를 공감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감정이입이고 감정적인 동조인데 그것을 내가 공감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동정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feeling into, 그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직접 내가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각에서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이 기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상황을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근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 이건 feeling with, 그 사람 옆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대로 간직하고 내 경험을 그대로 가진 채로 내 거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아, 저게 맞아 라고 하면 감정이 이입됐다가 저거는 내 생각하고 달라 하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공감과 우리가 그 동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약간 헷갈리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분하고 한 시간, 2시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그 사람의 삶의 깊은 어려움들을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동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죠. 고통과 아픔이 내 안에 느껴집니다. 헤어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잠자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어제 그 아픔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계속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마음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내가 마치 그 상태가 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을 한동안 보내죠. 자, 이거는 좋은 공감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공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나로 살아 있어야 되고 내가 내 감정과 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공감이에요. 그 깊은 아픔 속에 들어가서 같이 느껴주고 또 동조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그것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가 휘청휘청거리고 마치 내가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내 삶에 지장을 주고 내 감정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올바른 공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이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상담사로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상담을 했을 때 상당히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그 이야기를 깊이 듣고 이렇게 막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하다 보면 집에 왔고 내 삶에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영향을 받아서 제가 막 휘청휘청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속적으로 돌보다 보면 우리 순장님들이나 우리 리더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케어하고 돌보다 보면 돌아서면 참 내가 참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을 갖기가 쉬워요. 방향을 잡기도 힘들고 방법도 모르겠고 마음을 온통 쏟아서 돕는다고 도왔는데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의 갈팡질팡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미 이제 그 사람을 돕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돼요.
내가 온전히 서 있어야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미 그 상황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스톱을 하는 게 필요해요. 냉정한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 돕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건강하고 내 상태가 건강해야 정말 잘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잠깐 빠져나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힘든 분들을 돌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쉽기 때문에 그 상황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분과 같이 내가 뒹굴고 있는 건 아닌가 잠깐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잠시 멈추고 내가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내 위치를 그때그때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때 바로 필요한 게 공감에서도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깊게 공감할 필요도 있지만 약간 얕게, 그러니까 수위 조절, 깊이와 높낮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공감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유,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 말이 다 공감이 아니라 사람마다 느끼는 공감의 언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우 그랬어요 라고 감정적인 동조를 해주면 위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공감의 언어로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의 언어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사람을 이해해야 그 사람에 맞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의 부류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라고도 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쏠리는 방향이 다르대요.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에 그 에너지가 쏠리는 방향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힘이 머리로 먼저 향해요. 그런 사람은 머리형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가슴으로 먼저 와요. 그 상황이. 이런 분들은 가슴형이라고 합니다. 머리도 가슴도 아닌 어떤 분은요, 배, 장, 소화기관이죠. 소화기관 쪽으로 에너지가 먼저 쏠리는 분이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죠. 네, 어렵지 않거든요. 이 사람마다 기본적인 힘과 에너지가 딱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이고 원래 선천적인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인지를 하고 지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다 다르겠죠. 머리로 지각하는 사람과 가슴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을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편해집니다. 먼저 이제 머리형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머리형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먼저 나도 모르게 머리로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요.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먼저 활성화되고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성과 사고가 상당히 발달합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지적이에요. 지적이라는 게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사고,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지? 생각을 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에 먼저 불이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력이 상당히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를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머리형들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물음표의 사람들입니다. 물음표, 항상 물음표를 달고 다니세요.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 질문이 많겠죠. 다락방 안에서도 보면 이런 머리형이신 분들은요, 순탄하게 많은 질문을 하세요. 잘 안 넘어가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대충 넘어가는 게 좀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싶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편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음표를 달고 다녀요. 이분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 좀 크세요. 그래서 확실하고 안전해야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크세요. 그래서 관심이 온통 미래에가 있죠. 그 사람들이 사는 시점이 다 다른데요. 이 머리형들은 미래에 살고 계세요. 미래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로 고민하십니다. 이분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어떨 때 편안하냐면 사람들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편안해지세요. 너무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편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까이 가서 토닥토닥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특히 머리형인 분들은 어떨 때 편안하냐면 이분의 안전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열릴 준비도 안 됐는데 확 다가오면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리고 불안이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패턴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10년, 20년 잘 알고 지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먼 느낌이 있어요. 확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변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주변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모습, 겉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냉담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안 되시고 표현이 좀 늦고 속도가 다른 분하고 좀 느린 거예요. 안전해야 되고 본인이 편안하다고 이성적으로 느껴져야만 그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 템포 늦으십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조금 냉담하다, 조금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분들은 상황이나 분위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영향을 안 받으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나 또 어떤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논리적인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동조가 되고 거기에 자기가 딱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기분과 분위기의 영향을 별로 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내 생각에 그게 맞아 라고 딱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동조를 하고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머리형이신 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좋아하는 공감의 언어가 뭘까요? 바로 정보형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항상 뭔가를 궁금해하시고 알기를 원하고 이제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에게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던 것을 알려주면 마음이 확 열리세요. 다락방에서도 이 머리형이신 순원들과 소통을 잘 하시려면 이분들의 궁금증, 이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장님에 대한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한 신뢰가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보형 공감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솔깃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그냥 이렇게 대충 알려주면 안 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믿어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논리적인 설명. 우리 그 남자분들에게 약간 이 머리형들이 더 많으세요. 우리 여성분들보다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이 조금 더 이제 발달되신 남성분들에게 머리형이 많아서 이 머리형의 남편을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우리 남편 속을 잘 모르겠다. 도대체 감정적으로 잘 안 오니까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지 않나, 냉담한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안은 참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 안 될 뿐이죠. 정보형 공감을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정보형 공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같이 있을 때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이성적인 거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사랑과 관심을 종이에 담아서 전달해 주시면 좋아요. 이분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근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고 싶으면 문서나 정리된 자료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회사나 이런 그 조직 속에서도 이 머리형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이메일 아니면 문서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굉장히 확실하게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도 이 머리형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굉장히 신뢰가 쌓이고 마음이 활짝 열리세요. 이 머리형인 남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머리형인 남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그분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솔깃하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동조만을 자꾸 기대하는 거는 관계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서로 관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멘트가 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면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면 존중받는 느낌을 갖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네, 머리형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형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형.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가슴으로 먼저 막 상황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슴에서 먼저 이렇게 움직여져요. 가슴형, 가슴에 먼저 불이 들어옵니다.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정과 감성이 상당히 발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정 표현에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왜냐하면 감정으로 먼저 느끼시니까 그걸 잘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좋고 나쁨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확 드러나세요. 어떤 분을 보면 도대체 겉을 봐서는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얼굴만 봐도 좋은지 마음이 좋지 않은지가 드러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가슴형들이신데요. 이분들은 감정 표현을 참 잘하시고 또 감정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화력을 굉장히 주는 분들이에요. 그 친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내가 표현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느낌을 갖습니다. 가까운 느낌도 갖고 그리고 또 친밀하고 따뜻하고 또 이렇게 친근한 표현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내가 이분을 참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생글생글한 눈매와 동글동글한 그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가슴형들이십니다. 이 가슴형들의 별명이 그래서 뭘까요? 느낌표의 사람들이세요. 아까 우리 머리형들은 물음표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슴형들은 느낌표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 서서 가슴이 먼저 작동돼서 느껴져요. 내가 느끼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느껴져요. 가슴으로. 느낌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많이 쓰죠. 감정적인 언어를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이분들의 시제는 어디에 머무르냐면 과거에 좀 머무르려고 하세요. 과거의 추억, 과거에 있었던 어떤 스토리, 이런 과거의 삶의 자취들이 이분의 삶 속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과거에 이렇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슴형이세요. 이 사람들과 이 가슴형들과 그 친밀함을 이분들과의 어떤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 존재,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찾다 보니까 일을 할 때도 일보다는 사람이 더 먼저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람이 더 보여요.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만족감이 있을 때 일도 잘 돼요. 그냥 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 관계 속에서 만족감이 있으면 일도 엄청 잘하세요. 그 만족감이 느껴질 때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분이시죠.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기도 하고 고통의 원천이 사람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사람과 밀접한 그런 분들이 가슴형들이세요. 이분들은 자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의식되고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타인의 인정과 평가가 또 어떤 내가 추구하는 이제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때로는 진짜 내 모습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진정한 내 모습으로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는 약간은 포장되고 잘 보여지는 모습, 이게 정말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결정의 방법도 다릅니다. 객관적인 정보가 의사결정의 기준은 아니고 이분들은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굉장히 시대한 영향을 미쳐요. 어떤 분위기가 막 이제 무르익으면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 그래 하지 뭐 이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막 동조를 하면 자기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같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분위기와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이거 아니야. 막 이런 후회도 많아요. 결정도 잘하고 후회도 잘하는. 그죠? 즉흥적인 결정을 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십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 이 가슴형이신 분들을 공감해주는 언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정서적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 머리형들은 정보형 공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정보 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막 문서, 이렇게 자료 이런 거 별로 이렇게 흥미 없고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과 심리적인 접촉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분을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큰 걸 뭘 원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투로 동조해주시면 이미 많은 것으로 해소가 되세요. 그래서 감정을 공감을 해주고 관심을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아까 우리 그 머리형들은 종이에 담아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가슴형들은 눈에 담아 주셔야 돼요. 중요한 게 눈을 마주보고 눈과 눈이 아이 컨택. 이 가슴형이신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딴 데 보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들이 왜 우리 그 아내분하고 얘기할 때 막 딴짓하면서 얘기할 때 화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눈과 눈이 마주쳐 있어야 그분이 이분이 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십니다. 가슴형들은 반드시 눈과 눈에다가 내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마주쳐주고 그리고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편을 들어주시면 이분은 만사 오케이.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만 이렇게 배려해주면 금방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세요. 큰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에 좋은 언어는 그랬었구나.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이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마음만 알아주시면 돼요. 마음만 알아주면 이미 이제 절반 이상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자, 가슴형들은 그렇게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리와 가슴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우리 좀 약간 생소한 장형, 배형들이 있어요. 이 소화기관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왕성한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팔다리가 굉장히 빠르세요. 자, 머리형들은 머리로 생각을 정리해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가슴형들은 가슴에서 느껴져야 되니까 또 머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장형들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팔다리가 움직여서 먼저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이 빠르신 분들이 바로 장형이세요. 자, 이분들은 행동이 상당히 행동과 의지가 발달되신 분들이세요. 팔다리가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력이 상당히 좋아요. 어떤 조직 속에 이 장형들이 계시면 그 조직이 빨리빨리 막 돌아가죠. 그렇죠. 다락방 안에 이 장형이신 분이 총무를 맡고 있다. 굉장히 잘 세우신 거세요. 금방금방 움직이고요. 그죠. 행동과 추진력이 상당히 빠르시잖아요. 이 장형이신 분들을 이렇게 잘 인정해주고 공감해주시면 그 조직이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장형들, 이분들은요 별명이 뭐냐면 마침표의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우리 물음표, 느낌표 한 이분 마침표입니다. 오래 고민하지 않고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굳이 그렇게 뭐 머리 이렇게 막 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분은 그냥 딱 결론이 생겨요. 단정적인 말투로 종결을 해줘요, 상황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지부진하게 일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추진이 되고 결론이 나죠. 이분들의 시제는 어디냐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 맡은 과업, 사명을 빨리 완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보여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존재감은, 이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따를 때 무지무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가지고 정말 신기한데, 사람을 굉장히 잘 거느리세요. 항상 이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주도적이에요. 이분들의 성숙한 장형들은 정말 좋은 리더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진력과 이 생동감을 주면서 안정감 있게 조직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장형들이 어떤 조직 속에 있을 때 조직이 잘 성장하고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않을 때는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파워가 너무 커서 그 영향들이 상당히 커요. 자, 이분들을 또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에게도 공감이 필요해요. 너무 세 보이고 너무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분은 공감할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공감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인정형 공감이 필요하십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이분들은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냐면, 감정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인정해 주고, 그 행동을 인정해 줄 뿐더러 권한을 부여해 줄 때 굉장히 행복해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추진력이 있으신데 그 에너지와 힘을 가만히 갖고 계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쓰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을 주세요. 다락방 안에서 총무도 맡겨주시고 어떤 조직에서 역할을 주시면 굉장히 행복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통째로 권한을 부여해 주세요. 아예 그냥. 그러면 굉장히 잘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적절한 어떤 공감을 해주시면 내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추진력으로 조직을 잘 끌고 가죠. 이분들이 좋아하는 공감의 언어가 있습니다. 당신 최고. 짱. 엄지. 그죠? 아우 정말 최고예요. 덕분이에요. 어쩜 이렇게 훌륭하셨어요. 이렇게 해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맛있는 식사 안 사줘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우리 조상들의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분들에게 맞는 이 공감의 언어만 딱 전달을 해주셔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세요. 그죠? 우리 머리형들 어떤 언어죠? 당신 생각이 어떠세요? 가슴형들? 그랬구나. 자, 우리 장형들, 당신이 최고예요. 이렇게 요 세 마디만 갖고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해주시면 우리 너무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앞으로 할 요것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나누게 될 요 아름다운 소통을 위한 공감 키워드. 새 키워드를 제가 같이 나눌 건데요. 다른 거는 다 뭐 기억이 안 나셔도 좋은데 요 세 가지 키워드만 머릿속에 잘 갖고 가셔도 오늘 강의에서 얻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는 공감을 할 때 유심히 공감합니다. 유심히가 필요해요. 자, 유심히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유심히 듣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깊이 있게 듣는 거죠. 사람을 겉으로 휙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집중하고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머물러서 유심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유심히 그 사람을 봐주는 것. 이것이 유심히의 공감이에요. 우리가 공감의 첫 번째 방법은 유심히로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늘상 보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분인데도 어느 날 낯설게 보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낯선다는 건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 보면 안 보여요. 천천히 들여다보는 거. 그분의 상황,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감정을 좀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물러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유심히 이야기할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제가 우리 90세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밥맛이 없고 내가 요즘 이렇게 먹는 게 예전 같지 않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없다. 늘 뭐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며느리로서 저는 상당히 고민스러워서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빨리 해드리면 좋은데 맛있는 게 없다고 매일 그러시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럴 때 제가 히든 카드가 뭐냐면 간장게장이에요. 간장게장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만들 수는 없고 시간도 없고 이제 맛있는 간장게장집을 검색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간장게장을 이제 배달을 하면 이제 그거 하나 이렇게 드리면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간장게장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데 그 시인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안도연에게 있어서 간장게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안도연 시인이 간장게장을 먹으며 이런 시를 썼어요.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져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엄마 꽃게가 알을 가득 뱃속에 품고 간장 속에 담겨졌어요. 나는 죽어도 좋은데 알들은 지키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요? 이렇게 웅크려 보기도 하고 버둥거리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스며들어 오니까 받아들여요. 그리고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간장게장 드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혀 못 해보셨죠? 맛있다. 간이 참 잘 됐네. 이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시인의 눈에선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유심히 보기입니다. 똑같은 간장게장도 유심히 보면 이렇게 보인대요. 일상 속에서 아무 고민 없이 먹었던 간장게장인데, 자,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옛날에는 몰랐을 거예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 시가 너무 슬퍼가지고요. 이 시를 읽고 나서부터는 간장게장을 제가 못 먹습니다. 알이 떠올라서. 자, 깊이 보고 또 듣는 것의 위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 전혀 새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축 처진 어깨가 힘겨워 보일 때가 있어요, 유독. 그리고
늘상 보던 아내 얼굴에 그 주름살인데 어느 날 참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매주 만나는 순혼인데 유독 그 순혼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대상에 집중을 하고 보니까 그 예전에 보이지 않던 그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자, 마음의 눈을 열면 이렇게 세밀한 시선이 작동이 되고 그래서 멋진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심히의 공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살다 보니까 유심히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유심히로 1년 365일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지쳐가지고 이미 탈진돼서 아마 자, 때로는 무심히가 필요합니다. 무심히. 자, 유심히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무심히예요. 무관심인가? 냉담함인가? 자,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이는데도 안 보인 것처럼. 그래서 무심히 듣기도 하고 무심히 봐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흘려보고 흘려듣는 거예요. 이거는 무관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기다림입니다. 무심히는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자, 어떤 기다림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말하기의 반대는 듣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말하는 거의 반대는. 그런데 말하기의 반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좀 떨어져서 전체를 보고 나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지켜봐주는 시간이에요. 뭘까요? 신뢰와 소망의 기다림.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신뢰와 소망.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참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그 모습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며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묵묵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주님의 기다림이 바로 이 무심히입니다. 부분에 집중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또 인정하면서 내가 나서지 않는 게 바로 무심히입니다. 데이트한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1시간, 2시간 기다려본 경험도 있으시죠? 그거는 그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와 함께 무심히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잘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무심히도 썼고 유심히도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관계가 불편하고 여전히 삐그덕거리고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늘 성공적인 소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유심히 잘 받고요. 또 때로는 그냥 아는 모르는 척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기다려줬는데요. 근데 여전히 관계가 불편해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유심과 무심을 바꿨었을 때. 유심해야 되는데 무심했어요. 무심해야 되는데 유심했어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열심히 쓰긴 썼는데 관계가 여전히 불편해요. 자, 유심히와 무심히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면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지혜롭게 분별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유심히가 필요한 때인가 이 사람에게 무심히가 필요한 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 공감 키워드 거리두기입니다. 자,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만 보면 우리는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분별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심히와 무심히를 오가는 방법적인 것이 바로 거리두기예요. 자, 관계의 거리가 너무 멀 때 우리는 외롭죠. 그죠? 관계의 거리가 또 너무 가까우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불을 다루는 것과 같아요.
불을 다룰 때 화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잖아요. 이 적절한 거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관계에는 거리가 있고요. 자, 거리두기의 의미가 있어요. 거리 둔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현명하게 거리두기. 여기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가족이 있습니다. 추위를 피해서 막 모여들었어요. 자,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막 붙었어요. 그런데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 붙으니까 따가워. 저가시가 나한테 그래서 나를 괴롭혀요. 너무 아파서 잠깐 떨어졌어. 근데 그 떨어진 틈으로 찬바람이 막 들어와. 너무 추워. 다시 붙었어요. 아파. 떨어졌어요. 추워. 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결국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스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그 거리두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에게 찌르지 않으면서 그래도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거리. 이걸 유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박사 우종영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 나무를 심을 때 그 작은 나무의 그 사이즈에 맞춰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얘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자라서 어떤 나무가 될까를 고민하며 그 간격을 맞춰서 넓게 나무를 심어주죠. 자, 이 나무들이 올곧게 자라는데 필요한 간격, 이 간격을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절대 간섭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거리. 그래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너무 밀착되어서 있으면 그리움이 파고들 공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그리움의 자리가 있어야 서로 애틋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고슴도치 딜레마와 그리고 그리움의 간격이라고 하는 거리두기의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면 관계 속에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전에 이제 어느 기업의 홍보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다 보면 뭐 그 기업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시면서 제가 그 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나눴던 관계, 소통, 그리고 유심히와 무심히, 그리고 거리두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자,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 이렇게 영상 속에서 봤던 것처럼 자,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서로 달라요. 살아가면서 아들이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거리, 또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거리, 서로 간의 그 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서운하죠, 그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은 무심이에요. 또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볼 때 그 아버지는 너무 유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서운하고 아들은 힘겹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아들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그 아들도 아버지의 시선과 관심이 너무 버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유심했었는지를 알게 되지요. 아버지가 되어야 알게 되는 마음의 거리. 자, 아들의 무심이 서운해질 때 예전에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들을 기다려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요. 그 기다림 끝에 이제 아들은 조금 더 가까이, 아버지는 조금 멀찍이 서로의 거리를 맞추어 가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갈 때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봤고요. 또 서로를 바라보며 또 애틋해지고 소중해지는 그리움의 간격이 있을 때 더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세대 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즘이에요. 젊은 세대의 마음 알기 참 어렵고 또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좀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관계의 꽃을 피우는 그 아름다운 소통을 3가지 키워드, 유심히, 무심히, 거리두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또 기다려줄 마음도 생기죠. 제가 마지막 결론을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숙부쟁이 사랑이라는 시인데요. 숙부쟁이 꽃 아시죠? 이제 보랏빛 너무 예쁜 이제 가을이 지금 다 무르익어서 이미 다 주변에 없는데 이 숙부쟁이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인다, 다 보인다. 가을 들어 숙부쟁이 꽃들과 처음 인사했을 때 드문드문 보이던 보랏빛 꽃들이 가을 내내 반가운 눈길을 맞추다 보니 은연히 들길 산길에도 숙부쟁이가 지천이다. 이름 몰랐을 땐 보이지도 않던 숙부쟁이 꽃이 발길 옮길 때마다 눈 속으로 찾아와 인사를 한다. 이름 알면 보이고 이름 부르다 보면 사랑하느니 사랑하는 눈길 감추지 않고 바라보면 꽃잎 낱낱이 셀 수 있을 것처럼 뜨겁게 선명해진다. 어디에 꼭꼭 숨어 피어 있어도 너를 찾아가지 못하랴. 사랑하면 보인다. 숨어 있어도 보인다. 자, 이렇게 사랑하면 보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애써도 보입니다. 마음이 가고 눈길이 촉촉해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렇게 사랑의 넓이와 또 높이를 안다는 것, 또 내 기준으로 옥죄지 않고 이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유심히 다가가야 할 때와 또 무심히 거리를 두고 기다려야 할 때 건강한 자아 경계선을 가지고 따스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친밀한 감정과 또 통찰력 있는 이성적 사고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서로를 옥죄지 않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충분히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관계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소통은 이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길거리 풀 한 폭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간장게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깊이 들여다본 순간들이 모여 찬란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는 아름다운 소통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찬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친밀한 시선으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